1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재판 독립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1년 9월 자신의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D-1 취임사에서 마지막 기자회견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말들을 뒤돌아봤습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2011년 9월 취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떤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듬해 신년사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아무런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던 양 당시 대법원장. 그러나 신년사가 무색하게 사법부에는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초유의 음습한 공방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3년 1월 신년사에서 양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는 보다 따뜻한 법원이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해 9월 신일철주금 등 일제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대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냅니다. 해가 바뀐 2014년 양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뢰와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실상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과 법원 고위 인사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논의를 위한 비밀 공관회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재판 모습. 2015년 1월 신년사에서도 양 대법원장은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금과옥조를 입에 담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실상은 역시 박정희 정권 시절 조작 간첩 사건 등 일련의 과거사 배상금 판결을 깨는 파기환송 결정. 그리고 양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국가 배상금을 줄였다는 말을 자랑스레합니다. 2016년 1월 양 대법원장은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는 새해에도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강제징용 일제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은장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양 대법원장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국민은 강제징용 피해자인지 전범 기업 대리 변호사인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회동을 한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1월 양 대법원장은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기밀 자료 등을 파견 법관을 통해 탈취합니다. 양 대법원장에게 원칙과 상식, 정의는 무엇인지 이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관은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와 책임만 있다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재판 독립, 그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앞장서 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옵니다. 어떤 재판에도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지만 검찰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이자 몸통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노조의 오늘 논평입니다. 법원노조는 법원 내 적폐 세력 결집 의도다.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다라며 기자회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내일이면 그 불행한 역사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린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9,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이 아닌 정당한 정치 후원금이란 등의 이 의원 측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모두 11억 8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결탁하느니 차라리 굶어주는 게 낫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진다. 피고인의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및 정당 제도의 건전성과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이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의 중대성, 위법성,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김전혜입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징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어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견서 어제 국회에 전달된 거죠?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정개특위 자문위는 어제 국회에서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또 의원 정수 20% 확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행 지역구 선거는 네.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일명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쉽게 말해서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문위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지지율과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 정수 징원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사표 네. 방지와 함께 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라는 이제 그런 네.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네. 이제 국회의원 수 증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라는 게 이 자문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자문위는 다만 근데 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더라도 네. 국회 예산은 지금과 똑같이 동결을 하겠다라는 전제를 네. 달아서 나눠먹기 논란을 좀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의견서의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더 있나요? 네, 일단 현재 만 19세로 되어 있는 투표 가능 연령을 만 네. 18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또 네. 지금 현재 오후 6시인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3시간 네. 더 늘리는 방안 등도 함께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선거운동 규제 대폭 완화 등 이 정치 개혁과 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뭐 자문위 의견서는 말 그대로 의견서이고 이게 실제 현실 정치에서 작동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법 우선 이 선거법 네.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2020년 4월 총선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을 해서 선거를 하려면 네. 선거구 획정 스케줄 등을 감안을 해서 네. 내년 2월까지는 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된다는 가정 하에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정개특위, 법사위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네.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일단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이 유치원 3법 네. 이제 처리 방식처럼 이제 정개특위 차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방안이 있는데요. 네. 이거 외에 또 다른 하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이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이제 네. 지정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마지노선 같은 게 있나요? 네, 패스트 트랙에 올릴 경우에는 법안 표결 처리까지 최장 네. 330일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 2월 처리를 가정할 경우에 산술적으로는 오늘 3월까지는 이제 패스트 네. 트랙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그리 넉넉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만약 1월 말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국회법상 가능한 방법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아마 걸게 되면 좀 더 협상의 속도가 붙어서 아마 굳이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네,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은 연동연필의 대표제 도입이 내심 탐탁치 않을 텐데 정의당 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 시민단체들이 오늘 CJ 대한통운이 노조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현무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합법 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 대한통운 규탄한다. 전국 택배노조 등이 가장 크게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CJ 대한통운의 무차별적인 형사고소 남발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CJ 대한통운 측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 접수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섭니다. 이에 노조는 8일 만에 파업을 접었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파업 참가 노조원 700여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60여 명을 한꺼번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걸기만 하면 죄가 될 수 있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것이 이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주장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뭐라도 하나 유죄를 받아낸 뒤 이를 꼬투리로 거액의 손배소송을 내 노동자를 황폐하게 하는 한국 대기업의 전형적인 노조 말려 죽이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의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 가압류도로 많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실제 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당시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합법적인 대응일 뿐이라며 노조와의 시나리오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CJ 대한통운이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네, 뛰는 음주 단속 위에 나는 음주 단속 정보 앱 윤수경 변호사의 이수 속 법과 생활 음주 정보 단속 앱 얘기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음주운전 단속 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4년 전에 시작된 네. 이 음주 단속 앱이요. 네. 스마트폰 지도에서 네. 실시간으로 그 단속하는 지점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점의 위치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앱 성능이 진화하면서 네. 본인 위치로부터 반경 300m, 1km 내에서 단속이 있을 경우에 알림 형태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제보를 하기도 하고 네. 그 실적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앱들을 그동안은 뭐 규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이제 음주 운전 자체는 범법 행위인데요. 네. 단순히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자체는 처벌할 네.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경찰은 이런 이제 앱들이 네. 단속을 피하는데 좀 악용이 되어서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글 코리아 등의 이제 관련 앱의 삭제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네. 현행법상으로 그것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앞으로 이런 앱을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네. 이제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네. 도로교통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네. 발의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네.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 정보라고 네.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유포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 불법 정보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는 건가요? 뭐 일종의 이제 경찰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네. 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것을 위반해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뭐 징역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벌금 300만 원 내고 계속 이거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앱을 네.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이 됐는데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보면 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 자체를 이제 불법 정보로 규정을 하는 한편 네. 이제 방통위가 이를 제공한 서비스 운영 관리자에게 불법 정보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영리 목적으로 금품이 오가지 않는 정보 제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뭐 단순히 이제 영웅 심리나 네. 지인들에게 뭐 음주 단속한다,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SNS에 공유한 것으로는 사실 처벌하기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행정력 낭비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네. 수용이 됐고요. 네.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 수입을 얻고 네. 이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영리 목적의 상업적 액만 차단하더라도 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법안이 빨리 일단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후 이임식을 하고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안 처장은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이 지사는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이 오늘 전국 검찰청에 종교적 병역 거부 판단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엔 슈팅게임 접속 기록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는 15일 대검 후원으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선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포토라인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1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